국립중앙박물관 도서관 저자와의 대화 시간 첫 번째 시간입니다. 권수영 교수님과 함께 치유하는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네. 뭐 작년도 그렇지만 연이어서 지금까지도 코로나에 대한 여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블루 등 해서 또 이런 뭐 현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나 불안 같은 것들로 많은 분들이 조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들이 있으신데 상담학 쪽에서는 어떠신지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이제 초기에는요, 그 상담을 이제 오시는 게 좀 불안하셔서 병원 가는 거 좀 무서워하시듯이 상담센터에도 좀 오시는 게 힘드셨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초기에는 저희 상담센터도 한 달, 두 달 폐쇄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상담 더 필요하다고 우리. 네, 그래서 맞아요. 일단 줌이라고 요즘에 이제 그 온라인상으로 이제 화상 그 모임 할 수 있는 것처럼 줌으로도 지금 상담을 연결해서 했었고요. 근데 이제 1대1로 하는 그 상담이다 보니까 마스크를 끼고 또 방역 지침을 잘 따르면 저희가 이제 폐쇄하기 전에는 이제 무조건 못 오게 했는데 지금은 꽤 많이 오세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1대1로 만나고 여러 명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마스크 쓰고 하면 안전하지 않냐. 그래서 또 그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 대면으로 하는 걸 선호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도 웬만하면 본인이 이제 잘 건강 체크한 다음에 오셔서 또 그 상담할 때도 마스크 안 벗게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상담에 대한 욕구는 더 줄어들지 않고 커졌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 받을 그 필요를 못 느끼는 분들도 최근에는 내가 왜 이렇게 요즘에 힘들지? 이게 계속 단정감을 느끼니까 자꾸 막 화도 나고 이게 스스로 좀 이렇게 자기들 돌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는 것 같아요. 그 강연에서 계속 나왔는데 그 상담이라는 단어의 어원부터 해서 네. 또 카운슬링에 대한 의미까지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어렵죠. 첫 번째 발걸음을 하는 게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상담이라고 하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담 코칭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이유도 그게 이제 꽤 됐습니다. 한 10년 넘었는데요. 이제 상담 코칭이라는 말 붙였더니 조금 요즘에는 이제 좀 부담감이 적은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그냥 이 치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요즘엔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과 치료랑은 좀 다른 서비스, 이거 이제 그런 인식이 생기셔서 이제 이거는 기록에 안 남는다 이런 생각도 하시고요. 그래서 약 타 먹으면 바로 그냥 기록에 남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사실 그렇지 않은데 요즘에 다 약 이렇게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이게 뭐 내가 뭐 직장 생활 하는데 이게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을 가진 분이 굉장히 많아서 근데 이제 그래서도 이제 상담 서비스를 좀 더 손쉽게 생각하시고 오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담을 하러 오셨어요. 근데 약을 같이 드셔야 될 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연계를 해서 얼마든지 정신과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정신과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과 치료도 좀 상담 치료를 같이 병행해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이제 그런 자조 그룹이 있어요. 중독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이게 회복 그룹 이런 데 가서 한번 같이 집단 상담 해봐라 그렇게 요청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병원을 가든 정신과 치료를 받든 요즘에 이렇게 연계 서비스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움 없이 오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네. 그런 것 같기는 하죠. 그렇죠? 정신과를 간다거나 상담을 받으러 간다는 걸 좀 비밀스럽게 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래도 요즘은 많이 오픈하고 필요하면 서로 권하는 사회가 되고 있기는 하죠. 다행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걸 좀 제가 예전에 그래서 뭐 이런 방송 가서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좀 지도자들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어쩌다 어른 강연 프로를 나간 적이 있는데 그 사회 보시는 김상중 배우께서 그 대본에 없었는데 자기가 볼 때는 꼭 상담을 받아야 될 분이 있대. 누군지 국회의원들이래요. 그래서 내가 맞다. 근데 뭐 국회의원들이 그거 받으시겠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국회에 막 들어오신 초선 의원들은 무조건 다 받게 해드리자. 5회기 상담. 비용? 내가 정말
뭐 공짜로도 내가 좋은 상담사 제공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김상중 선생님이 이거 편집하지 말고 내보내자는데 결국은 편집이 됐습니다. 여기서 방송을 타진 않았지만 네. 제 말씀은 이제 이런 그 고위 공직자들도 스트레스가 높습니다. 네. 자기에게 꺼내놓을 데가 별로 없어요. 네. 그래서 기업에 계신 리더들도 또 공직자들 또 뭐 국회의원들이나 여러 어떤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도 상담이 필요하다는 네. 거죠. 자기의 스트레스를 알고 다룰 수 있을 때 또 우리 대면 업무 하시는 분들은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잘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청와대도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호처나 이런 데서 굉장히 스트레스가 높으신데 그동안은 이제 신체에 대한 의료 지원만 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그 심리 지원을 지금 늘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우리 사회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바뀌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방법도 되겠지만 더 잘 살 수 있는 하나의 네, 어떤 맞습니다. 방법이 될 수도 예, 있겠네요. 좀 더 행복한 네. 문화를 만들고 그래서 이제 기업에서도 예전에는 기업에서는 뭐 상담이라는 말을 쓰기가 그러니까 EAP라는 말을 썼어요. 네. EAP라고 해서 이렇게 Employee Assistance Program이라고 해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그게 이제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네. 워낙 노동자들이 술을 많이 드시니까 음. 밤새 술을 먹고 다음날 출근을 못 하시고 또 술을 많이 취한 상태에서 오면 잘못하면 막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손가락도 네, 막 갈리시고 막 기계 다루신 분들 네. 위험하니까 이 중독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가 이게 중독뿐만 아니라 이제 스트레스 전반적인 근로자의 어떤 심리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담사들이 들어가서 EAP를 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런 서비스가 이미 지금 자리 잡았고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EAP 회사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게 다 상담 회사들이죠. 기업에 들어가서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회사들도 많이 생겼고 또 이제 기업의 임원들도 네. 이제 상담이라는 말을 쓰는 걸 이제 좀 부담스러워 하시니까 최근에 이제 코칭이라는 말을 씁니다. 임원 코칭, 비즈니스 코칭 이런 말을 써서 많은 분들이 어떤 그 심리 지원을 받고 계세요. 네. 그래서 뭐 어떤 이름이든지 좀 불편감을 좀 줄일 수 있다면 이런 어떤 서비스, 마음을 돌아보는 서비스 이런 네. 것들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사회가 조금 더 마음을 이렇게 돌볼 수 있는 사회, 좀 더 행복한 사회로 좀 진일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아니면 너무너무 저는 안타까워요. 우리가 이런 전문가들은 많이 있지만 이렇게 자살률도 높고 청소년 자살률도 높다는 거는 우리가 앞으로도 조금 더 이런 문화를 만드는데 힘을 써야 된다는 어떤 사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 강연 중에서도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학교 갈 때 인사할 때 뭐 차 조심해, 뭐 길 조심해, 사람 조심해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가장 자살률이 가장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까 강의를 들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조금 생각을 해봤었는데 그 아이 때 그리고 청소년기 때 그리고 이제 학부모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예를 들어서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죄책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그렇게 못해줘서 미안해라고 생각하는 어른들 또 이제 특히 엄마들이 많죠. 네. 근데 그 죄책감을 아는 것은 중요하지만 거기서 머물러선 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지? 네. 실질적으로 어떤 걸 하면 네. 좋을까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방송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너무너무 후회가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아이한테 말 실수한 것도 있고요, 그렇죠. 말로 상처 준 것도 있고요. 그래서 너무 후회, 앞으로 안 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 얘기를 아이한테 한 적 있냐고. 그때 미안했다고. 안 했대요. 그냥 사과하셔도 된다. 그래서 나이가 저는 이제 예전에 제 내담자 중에서 팔순인 아버지와 네. 이게 맺힌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팔순인 아버지한테 사과받고 싶대요. 근데 이거는 뭐 팔순 이제 아버지를 저한테 이제 모시고 와라 그러면 제일 좋은데 그런 여건은 안 됐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라. 나랑 상담을 했는데 네. 내가 뭐 어린 시절에 그 얘기를 하고서 펑펑 내가 울더라 상담사 앞에서. 이분이 뭐 나이가 이제 50이 넘은 분인데 근데 그때 아버지가 한 얘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이렇게 내 스스로를 부족한 사람, 불안한 사람으로 이렇게 인식하는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내가 사과받고 싶다는 얘기를 내가 상담사에다 했다. 이렇게 전달해라.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서 하신 거예요. 근데 네. 그 아버님이 이제 뭐 연차도 있고 하니까 네.
너무 미안해하면서 눈물을 글썽이면서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한 거예요. 50 넘은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분이 큰 치유를 경험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까지 오래 가는 게 부모님의 어떤 진정 어린 사과고 부모님의 마음을 다시 내가 알아차리는 건데 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뭐 아주 어린 시절이라도 지금 뭐 아이가 뭐 다 컸어요. 몇 살이야 물어보면 뭐 대학원 다닌대. 그럼 제가 그래요. 곧 돌아가실 예정이시냐고. 응? 뭐 대학원 다니면 아직 아직 한참 안 컸죠? 남았구나. 그러면 그 애한테 불러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너 그때 내가 너무 미안했어. 네. 그리고 사과는요. 네, 이런 사과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사과했다. 알았지? 그럼 맞아요. 미안해. 그것도 됐지? 정말 약간 조건부 사과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말고 내가 그 얘기했을 때 네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지, 네가 얼마나 불안했을지 이런 게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사과를 하면요. 네. 눈 녹듯이 녹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과를 늦기 전에 자녀에게 하자. 그리고 제가 방송에서 들은 얘기인데 저랑 같이 방송한 그 패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과할 때 자꾸 자기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미안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끝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근데 어린아이 같으면 상대방의 가슴에 이렇게 손을 댄다고 생각해 보래요. 네 가슴에 어떤 마음일지 내가 느끼면서 얘기하라고 하는 거죠. 네가 많이 상처받았겠다. 네가 많이 속상했겠다. 네가 되게 억울했겠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상대방이 받았을 마음의 어떤 상처나 그런 어떤 경험들을 내가 이렇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거죠. 그런 사과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사과예요. 그 정도 사과면 우리 상담사가 우리 뭐 전문 상담사가 요청할 수 있을 만한 사과니까 자주 사과하는 우리 부모님이 되자. 저도 그런 얘기 생각을 많이 해요. 사과하는 선생 되자. 부모님은 절대 실수 안 해요. 응? 어떻게든지 뭐 실수한 거 알면서도 우겨요. 네가 그러니까 내가 이랬던 거야. 알아 몰라. 네가 그런 식으로 싸가지 없이 하니까 내가 너한테 화가 나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그냥 사과하면 되는데 미안하다. 내가 소리 지르는 거 진짜 미안해. 너 상처받았어? 너 괜찮아? 미안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한다는 거죠. 못하겠어요. 선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응? 학생은 절대로 잘하지 못하고 나는 잘하고 학생이 잘못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그쵸. 학생한테도 잘못하는 일이 생기면 바로 사과해야 되는 거죠. 치유하는 인간이 되는 법 중에서 우리가 진짜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게 사과하는 사람이 되는 맞아요. 일이겠네요. 사과하고 또 상대방의 그 상처를 어루만지고 미러링할 수 있는 사과. 공감의 맞습니다. 언어를 맞습니다. 건네는 일. 맞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아까 이거 들으면서도 이렇게 교수님은 좀 훈련이 되셔서 그런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사과도 좀 잘하시고 부드러운 말도 좀 말씀도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낯간지럽다라고 말하잖아요. 사실은 특히 맞아요. 어른일수록에 뭔가 따뜻한 말을 건네는 거. 말 안 해도 알잖아. 너 내 맘 몰라? 뭐 이런 이야기를 퉁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이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질의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게 나는 낯간지러워 못해라고 하는 분도 물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공감이라는 거는 그냥 연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감은 잘하는 사람이 탁월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질적으로 공감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공감을 잘하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그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는 거는 내가 훈련해서 몸에 배게 하는 겁니다. 네. 자꾸 그걸 연습하시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아까 뭐 사과를 제가 뭐 해보시라 그러면 집에 가서 하는 거예요. 아들아 여기 앉아봐. 아까 뭐 대학원 다니는 거 아들 앉아봐봐. 너 지난번에 내가 한 거 있잖아. 그거 내가 진짜 미안하게 됐다. 그러면 얘가 그래요. 왜 그러세요 갑자기? 제가 잘못했어요. 뭐, 너 강의 들었구나 어디 갔었다. 이제 이러면 이제 이야 너 내가 제대로 좀 해보려고 했는데 말이지. 근데 뭔가 좀 우리가 하려고 낯간지럽게 하려고 해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해라는 표현보다는 왜 그러세요? 안 하던 짓 하세요. 약간. 배우자도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넘어가셔야 돼요. 어색하지. 네. 좀 불편하지. 근데 할 수 없어. 나 할 거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뭐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좀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사람으로 좀 새롭게 거듭나고 싶어. 앞으로는 난 그렇게 살 거야.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를 이겨내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처음에 어색한 한 번에 그냥 에이 그런 거 그렇지 안 해라고 하면 절대로 몸에 배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상담은 훈습의 과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좋은 대화는 훈습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해요. 근데 훈습이 뭐냐면 연기로 배운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불교 용어입니다. 돌을 닦는다는 거는
계속 하는 거예요. 뭔지도 모르고 계속 하다가 몸에 배버리는 거예요. 네. 운전 연습과 비슷합니다. 운전 연습을 우리가 머리로 하지 않거든요. 예. 몸이 근데 좀 기억하는 몸이 그냥 기억해서 감각이 가는 있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대화도 좀 바꿔보고 뭐 공감하는 것도 한번 연습해보고 미러링도 자꾸 우리가 하던 방식에서 다른 걸 해보고 하다가 보면 자꾸 하다 보면 이제 굴로 가는 거예요, 내 몸이. 예. 그럴 때 우리가 변화하는 거지. 네. 우리가 그냥 한 번에 그냥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너무 당연한 거고요. 공감도 훈련이라고 하는 게 공감은 상담사들도 매일매일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박세리 선수가 들으면 좀 이상하겠지만 우리 박세리 감독님이 지난번에 어떤 프로에 나와서 오래간만에 이렇게 치시는데 오비가 나더라고요. 네. 아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저는. 응? 아니 천하의 박세리 선수도 오비가 나요. 네. 하루에 막 10시간씩 연습하셨을 때랑 다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감을 잘 하시려면 매일매일 연습하시는 거, 어색하시더라도 하시는 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치유하는 인간으로 조금씩 이렇게 변해가는데 어떤 스텝이라고 생각 들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강연을 듣는 것에서 끝내시면 안 돼요. 뭔가 하나라도 맞습니다. 바꾸기 위해서 실행해야 되는 거. 그게 맞아요. 사실은 이런 맞아요. 강연과 이런 자리의 의미가 맞아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뭘 좀 알아야 어떤 신호가 오거나 이 시그널이 어떤 문제적인 건지를 알 텐데 일단은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랑 네. 아까 또 예를 들어주신 것 중에서는 잘못 오해하는 거. 뭐 울었을 때 왜 울어? 이렇게 잘못된 오히려 네. 정상반된 반응을 해서 맞아요, 뭔가 맞아요. 문제가 악화되는 맞아요. 경우들 네. 때문이라 생각이 맞아요.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이 너무 빨라서 그래요. 네. 이번 강의 중에는 그런 얘기를 안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오해하는 것 중에 울면 뭐 안 네네네. 된다고 하는 생각, 네. 나약하다는 생각, 뭐 예를 들면 예전에요 우리 문화는 그 울음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겼던 문화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돌아가신 다음에도 네. 곡을 했어요. 네. 꺼이꺼이 우는 곡을 일부러 했다고요. 그건 뭐냐면 그 꺼이꺼이에 맞춰서 울음을 참고 있는 그런 유가족들에게 울라고 한 거거든요. 권장한 네. 거거든요. 지금은 좀 많이 없어진 문화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곡이나 애도를 우리가 굉장히 허용했던 문화인데 네.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뭐 빨리 툴툴 털고 일어나야 된다. 네, 맞아요. 이런 얘기죠. 그래서 상담을 찾아오는 분들도 내가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뭐 1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아파요. 너무 당연한 건데 그러면 10년이 지나면 안 아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그쵸. 이제 착각인 거죠. 예, 저도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여전히 9월이 되면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 그냥 그걸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아, 네. 내가 여전히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걸 받아들이고 슬퍼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우리 몸을 더 힘들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오히려 이제 어떤 반작용을 또 일으켜요. 그러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한다든지 무리해서 막 그 너무- 기억 안 하려고 막 네, 너무 동의. 뭐 일중독을 한다든지 네.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그냥 내 마음에 들어오는 감정들을 그대로 인정하고 사는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진짜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되는 네, 것 그게 좀 맞습니다. 선행되어야 네, 되는 네,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꼭 상담 서비스를 받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때로는 이제 우리 이제 마음에 좀 우울감이 온다 이런 네.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우울증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 이렇게 진단명을 가지고 네. 약을 먹으셔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우울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 가면 이제 우울증이 되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치료도 받고 그래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우울감이 오면 사인이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우리가 감기가 온다고 우리가 막 부들부들 떨고 큰일 났다 나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진 않잖아요. 않죠. 감기는 사인이잖아요. 아, 네. 내 몸 상태가 좀 떨어졌다는 사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감기약도 물론 먹지만 밥 잘 먹고요. 일찍 자고요. 좀 쉽니다. 그러면 한 일주일 안으면 금방 나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우울감이 왔어요. 내가 갑자기 소외감이 확 들고 내가 외로움이 왔어요. 지금 시그널이 온 겁니다. 네. 감기처럼. 지금 친한 친구 만나라는 얘기고요. 정말 보고 싶은 사람 만나서 자기 속 얘기 하라는 얘기고요.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제가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담사라도 찾아가라고 하는 사인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뭐 대단한 지식이 있어야 알아차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감정에 좀 민감하게 네. 반응하면 좋겠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이제 코로나19 때문에도 코로나19 심리지원단 이 서비스를 합니다. 그래서 뭐 전화 상담으로도 자기
내면의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요. 지역의 지자체마다 곳곳에 상담 받을 수 있는 국가가 운영하는 그런 센터들이 많이 있어요. 네. 청소년들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이런 데가 있고요. 가족들이 갈 수 있는 데는 뭐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데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서비스를 뭐 받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저는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그 말씀 주신 것 중에서 이제 홀딩 안아줌의 경험이 중요한데 이제 누가 날 안아주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아 누가 날 안아주나? 나이를 먹을수록 이제 어. 진짜 가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서로 스킨십 거의 안 하지 않습니까? 점점 줄어들게 되죠. 특히 요즘 코로나 같은 경우는 만나는 것도 대면하는 것도 어렵고 맞아요. 사실은 스킨십이 점점 줄어들고 네. 있는데 어떻게 견딜 수 그러니까요. 있을까요? 이게 피지컬한 홀딩만 얘기한다면 지금 아직은 방역 지침을 지켜야 되는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네. 요즘 악수도 뭐 주먹으로 이렇게 주먹 인사하고 네. 이러니까.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다 연결돼 있는 것 같아요. 이 네 가지가. 그래서 홀딩만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막 난폭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 뭐 때로는 그 공격성이 뭐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불안한 경우가 생기면 난폭해집니다. 아이들. 네. 그래서 뭐 자폐를 앓고 있는 그런 분들도 그 어린 친구들이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막 공격을 한다 그럴 때 무조건 안아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때 피지컬 홀딩이 중요한 게 아닌 게 피지컬 홀딩은 일단 안 맞으려고 네. 이 아이를 이제 뒤에서 뭐 백허그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힘이 보통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아이를 안고 사실은 그 아이의 가슴을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많이 불안했구나. 그래서 속상했나 보다. 엄마가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화가 났나 보네. 그걸 이제 읽어주면 거짓말처럼 싹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진짜 감정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누군가 나를 꼭 껴안아주고 내가 그 품에서 그 마음을 읽어줄 때 내가 그 품에서 엄청난 힐링을 경험하게 되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홀딩은 아직까지 좀 물리적인 홀딩이 힘들다 그러면 이제 감정 표현이라든지 네.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는 일이라도 이거는 어쨌든 뭐 문자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전화로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좀 많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표현의 문제네요. 결국에는 네, 그렇죠. 표현을 많이 하면 공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고, 네. 뭐 완벽한 어떤 완전한 수용에 대한 지점도 그렇고, 그러니까 애도의 지점에서도 자기에 대한 어떤 애정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봐라. 그러니까 자기 과시랑 다른 자기 애정이 좀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네. 그러니까 뭔가 SNS나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들은 계속 매일매일 만들고 생산하고 있지만 자기를 진짜 뭔가 아끼거나 자기를 맞아요. 들여다보는 행동들 뭐 이런 맞아요. 것들 좀 네. 어려워요. 이게 그게 제가 예전에 쓴 책 중에 뭐 나도 네. 나를 모르겠다 이런 책이 있는데 그게 실제로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 내가 다른 네.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나가 많아요. 아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네. SNS는 진짜 나라고 보기 좀 어려워요. 이렇게 하면 상대방이 나를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겠지. 네. 나를 그걸 바라긴 하죠, 부러워하겠지. 사실 조금. 네, 네, 그래서 솔직한 뭐 심정. 이렇게 막 셀카도 막 이런 것도 찍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다 내려놓고 네. 진짜 내가 들여다봐야 될 나는 나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나를 모르겠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나도 몰랐던 내가 있어요. 그는 내가 너무너무 무시하고 어떨 때는 내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린 시절의 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나를 만나는 일이 나를 이렇게 통합적으로 내 자신이 그동안 예를 들면 그 자신 때문에 내 어린 시절의 나의 모습 때문에 내가 지금 되게 좀 다르게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네. 아까 말씀한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포장하는 나를 더 많이 만든다든지 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뭐 지나치게 착한 척 하다든지 네. 반대로 센 척 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어린 시절에 있는 나를 내가 다시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숨기거나 생각나지 않게 네. 이렇게 막 억압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내가 어떤 나가 되냐면 좀 자연스러운 나가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너무 내가 그 아이처럼 내가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거절당할까봐 지금 내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 지나치게 잘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면 이제는 내 목소리를 좀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그 아이는 내가 다시 받아들여서 지금의 나는 그 아이가 아닌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그거를 이렇게 잊어버리려고 할수록 그 아이로 살아요 저희가. 그 어린 시절의 아이로. 우리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분은 그걸 왜 이렇게 굳이 잊어버리고 살아도 되는데 네. 당신 같은 상담 전문가를 만나서 생각나게 해야 그러니까 되느냐. 왜 끄집어내 준 거냐며.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아주 엄청난 큰 사고를 경험해서야 그것 때문이었구나 걸 알아차린다고요. 그 큰 사고라는 건 뭐 지금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막 착한 척하고 막 이렇게 희생적으로 사는 거는 막 칭찬도 받고요. 사회생활 네. 잘한다고 얘기를 듣고 하니까 잘 맞아요. 몰라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강연 중에 그걸 말씀도 드렸지만 다 떠났어요. 네. 그 내가 이렇게 무가치하다는 지점. 예, 네.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남편도 뭐 자기가 바빠서 돌아다니는 것 같고 뭐 아이들도 다 컸다고 돌아다니는 것 같고 이제 난 누굴 위해서 내 존재를 확인해야 되지? 네. 없어져요. 어느 순간에 나는 뭐지?라고 할 때 네. 이제 진짜 나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럴 때 보면 어린 시절에 내가 이렇게 부모님에게 거절감을 느꼈던 그 아이를 내가 그동안 안고 살았구나. 네. 그 아이를 내가 기억 안 하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아이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알고 그 아이를 다시 내가 수용합니다. 네. 자기 연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이도 미안해, 내가 너를 잊어버리고 살았어. 너를 너무 내가 구석에 처박아 놨어. 너도 나의 일부야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내가 그때 아이랑 똑같은 내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할 수 있게 되고 이제 나를 가꾸게 되고 진짜 나를 위해서 뭘 하지를 고민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럴 때 이제 진정한 나를 찾게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 존재의 확인을 나에게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그렇죠? 예,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상대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네.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또 왜 교수님 앞에서 이렇게 펑펑 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뭔가 깨닫게 된 느낌이 예, 있어요. 그래서 예. 강연 같이 들어주시는 분들께 또 치유하는 인간이 되기로 한 거잖아요. 이 강의를 통해서. 예, 네. 예. 그리고 또 오늘은 네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좀 숙제가 남아 있어요. 예, 예. 그렇죠? 네. 예, 나머지 그 코드는 책을 사서 보시면. 예, 저는 그 맨 마지막에 이제 G가 힐링의 이제 그 마지막 그 레터가 G거든요. 네. G를 이제 growth라고 했거든요. 이제 네. 성장. 이게 이제 상담 서비스는 꼭 환자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이 치유가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 성장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경우도 치유가 되나요? 그런 분 중에서 제일 아픈 분들은 그런 분이에요. 난 자식을 잃었습니다. 내가 무슨 치유가 되겠습니까? 뭐 이런 겁니다. 사실 돌아가신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오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러면 치유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치유는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치유가 가능합니다. 가끔 보면 그런 분들 있죠. 굉장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국가 폭력이라든지 그런 사회적 재난에 희생된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갑자기요 달라집니다. 노동자의 어머니가 되는 우리 이소선 여사 같은 분도 계시고 그런 분 보면 전태일 여사가 살아 돌아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분명히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떤 면에서 외상 후 성장을 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네요. 그런 네.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어떤 그 시각이 우리의 세계관이 인간관이 사회를 보는 눈이 100에서 200, 300, 500으로 이렇게 넓어지는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치유하시는 인간으로 사시는 거고 그런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치유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상처를 통해서 사회 전체를 치유하는 그런 치유자로 사시게 되는 거죠. 네. 우리 사회에 뭐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분들도 참 많이 있지만 그쵸. 그런 분들이 외상 후 성장, 우리 사회를 성장시키시는 그런 치유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굉장히 커서 네. 맨 마지막에는 growth, 성장이 가장 중요한 우리 치유의 핵심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네. 네. 아마 또 다른 성장의 가능성을 네. 아마 우리 다 내면에 갖고 있구나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는 마무리를 좀 따뜻하게 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